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오늘 세브란스 통일의 밤 기조 강연을 맡은 박명규 교수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주제는 팬데믹 디지털 시대의 통일과 평화의 자리는,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한 2년 동안 참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례 없던 충격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전 지구적 재난이죠.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수많은 인명이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또 격리된 상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보건의료의 어떤 그 어려움만이 아니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거의 전방위로 이 충격이 가해지고 있는 것, 역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가 어느 날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또는 어디 바깥으로부터 이상한 바이러스가 침범해서가 아니고, 오랜 기술 문명의 발달과 기후 생태의 변화가 맞물려서 생겨난 일종의 문명적인 위기여서 전 인류가 함께 정말 새로운 각오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위험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으리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가히 우리는 모두 위험이 세계화되는 시대, 위험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변화와 맞물려서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디지털 혁명입니다. 정말 세상을 뒤집어 놓을 정도의 변화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로 연결된 그 어떤 정보의 세계가, 또는 정보의 눈이 지금도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든 것을 체크하고 기록하고 또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접촉하고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어떤 면에서는 편리하죠. 우리가 원격 교육도 할 수 있었고, 먼 곳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우리가 소통하면서 즐거워도 하고, 또 때로는 같은 활동을 기획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초연결 사회가 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경제학자들은 플랫폼 경제의 시대가 온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기술혁명의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이 기술혁명의 시대가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내가 모두 지난 정말 짧은 한 10년 동안에 우리가 이 팬데믹과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중 충격, 이중의 혁명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이 와중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통일의 밤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행사를 하게 됐을까요? 물론 세브란스 나름대로의 오랜 관심과 또 열정과 나름대로의 어떤 꿈이 이 속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초미의 관심사들은 이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입시를 치를까?
어떻게 취업을 할까? 내가 살 집을 어떻게 마련할까? 대체로 이런 문제들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일상을 지배할 그런 그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경이 지금 곤두서고 있습니다. 사실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땐가는 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남북관계도 냉랭해졌습니다. 3년 전에 남북의 지도자들이 평양에서 판문점에서 만나서 서로 포옹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그렇게 소리 높여 외쳤지만 3년의 이 시간 안에 지금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젊은 세대들은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별로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정치적인 토론과 논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별로 북한과 통일에 관한 얘기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바가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요즘 통일과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시대와 우리의 일상의 감각하고 그렇게 딱 잘 들어맞는 것 같지 않은 느낌, 무언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무언가 너무 당위적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는 주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다를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이런 특징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수업을 하면서도 이런 상황을, 이런 반응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나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우리의 어떤 그 1차적인 감각 배후에 일종의 히든 디멘전이 있다. 숨겨져 있는 차원인데 사실은 그건 대단히 중요한 연관성을 드러내는 어떤 차원이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게 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뭐 의학적인 교훈이나 뭐 전문적인 그런 교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의 그 생각과 어떤 태도에 미치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이러스는 이건 정말 국경이 없구나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체감했죠. 어느 나라에서 바이러스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소식 들으면 불과 며칠 안에 그 이웃 나라가 어느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금방 그 이웃 지역이 전염되는 이 바이러스의 놀라운 속도, 놀라운 전파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도 빗장이 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국경 아무리 통제를 해도 사람과 탱크와 비행기는 막을 수 있어도 바이러스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높은 장벽을 세워도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 무엇을 말하나? 이 바이러스 팬데믹의 시대는 나 홀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혼자서 지킬 수 있는 안전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팬데믹의 교훈입니다. 이웃이 감염되면 나의 감염이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어서 내가 안전하려면 이웃도 안전하게 만드는 이 공동의 책임과 공동의 논리가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우리가 모두 사회적 거리를 지키고 불편한 마스크를 쓰고 이웃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 극도로 조심하려고 하는 이 새로운 에티켓이 몸에 배게 된 것은 결국 이거죠. 함께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고립감,
여러분 2020년 상반기 중국 다음으로 한국의 감염자가 급격히 늘어날 때 여러분 전 세계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이 닫히고 한국의 해외 입국이 규제받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처음으로 한국은 섬이구나. 북쪽으로도 올라갈 수 없고 바다를 건너갈 수도 없고 한국은 정말 섬에 갇힌 갈라파고스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그 고립감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난 아주 그것을 의식했을 때 굉장히 오싹했던 느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바이러스의 이 충격이 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런 고립감은 사실 북한은 더한 거죠. 북한은 우리보다 더 애초 연계성이 없는 이 고립된 국가였는데 지금 더 이런 바이러스의 이 국경을 넘어서는 그 바이러스의 어떤 그 이동성을 두려워해서 거의 모든 것을 다 닫아걸고 있습니다. 사실 저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죠. 저런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못 넘어갈 것이라고 믿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게 북한이 그 위험을 대응하는 나름의 방식이고 그거는 바탕에 극도의 두려움을 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절과 고립으로 버티지만 저 버팀이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 없어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 아까도 말을 했듯이 북한의 위기는 한국의 위기가 되는 것이고 북한의 안전이 한국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립과 단절과 지속 불가능한 위험 상황을 그냥 보고 있기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잠시 팬데믹 문제를 좀 제쳐놓고 디지털 부분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디지털은 뭐 우리가 전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고 모든 영역을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소위 초연결의 시대, 네트워크의 시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편리하죠. 여러분과 나 모두가 다양한 일상에서 지금 이 디지털과 핸드폰의 이 도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보로 연결되는 세계는 정말 과거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새로운 것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너무 조밀하게 연결되고 그 연결이 모두 정보로 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여러분 복잡계에서 말하는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확률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것은 이 태풍을 설명하는 그 논리에서 종종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저기 남미 바다 해수면의 기온이 약간 오르면 그곳에 아주 작은 미세한 해수면의 온도 변화가 그곳의 바람과 기압의 차이를 일으키고 그 약간의 미세한 움직임이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큰 바람이 되고 거대한 수증기가 되고 이것이 다시 필리핀 앞을 통과하면서 한반도 쪽으로 올라올 때는 정말 거대한 폭풍으로 변신하고 이것은 우리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우나 아주 작은 불씨가 거대한 것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 어떤 이 연계, 이게 복잡계의 나비 효과인데 이 디지털의 상황은 우리의 모든 것을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어떤 문제가 어떤 사회적인 또는 전체적인 이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가 참 알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SNS나 인터넷상에서 경험하는 뜻하지 않은 그 이벤트나 또는 사회적인 이슈들은 사실 이런 성격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새로운 무기가 고안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슨 이 거대한 폭발력이나 무슨 뭐 파편을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EMP탄이라고 해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무선 인터넷 망을 망가뜨리고 이 빅데이터의 어떤 그 정보 체계를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은행 구좌,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런 어떤 그 인터넷 데이터들, 나의 아이덴티티를 지켜줄 수 있는 많은 과거의 기록과 흔적들이 사라지거나 뒤죽박죽 돼버린다. 그럼 여러분, 개인도 정말 혼란에 빠질 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의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게 지금 EMP-탄이 가지는 놀라운 그 무기의 어떤 그 파괴력인데, 이건 디지털 시대의 혁신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대단히 다른 것이긴 하지만, 혼자 안전할 수 없고 이웃과 이웃이 같이 묶이는 이 팬데믹의 조건과 모든 것이 연결됨으로써 작은 변화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 디지털의 세계는 어떤 면에서는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개인으로 존속할 수 없게 만들고, 매우 개인적이고 개성적이기 위해서라도 주변의 사람과 공동체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건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게 지금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팬데믹과 디지털을 생각하면서 한반도를 다시 보면, 여러분, 한반도는 그렇게 나뉘어져서 각자 도색할 수 있는 곳이 애초 아닙니다. 생태적으로도 같은 곳이어서 여러분, 가뭄, 무슨 이 태풍, 산불, 말라리아, 뭐 전염병, 이 한 공간입니다. 이 생태적인 그 한반도에서, 같은 생태 공간인 한반도에서 여러분 70년이 넘게 나뉘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고 정보도 소통하지 못하고 데이터도 갖고 있지 못하고 많은 표준도 서로 어긋난 이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을 때, 앞으로 이 팬데믹과 디지털의 환경이 점점 더 변화하고 심화되어 갈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한반도의 이 남은 남, 북은 북대로 각자 도생하는 이 안전 체계는 대단히 불안정하고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이건 이제 히든 디멘전의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인데, 위험은 남북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결됩니다. 우리의 위험이 북한의 위험이고, 북한의 위험이 우리의 위험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안전이 북한의 안전이고, 북의 안전이 우리의 안전이 되는 이 불가피한 연계성이 히든 디멘전의 한 축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핵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팬데믹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위험이 공동이라면 안전도 공동으로 기획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도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따로따로 자기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 남북의 모든 관계를 빗장을 치고 서로 접촉하지 않고 서로를 적대하면서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방식은 팬데믹과 디지털 시대의 앞으로의 이 문명의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 지속할 수가 없다. 지속 불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통일과 평화라고 하는 두 화두 또는 개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평화는 우리가 흔히 전쟁 없는 상태,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1차적인 것이지만 평화는 이것만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 평화는 더 나가서 전쟁의 방지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이 뭐냐? 그거는
우리에게 주변의 폭력과 불신과 혐오와 갈등의 상태를 없애거나 줄이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이 안전하고 이웃과 우애하고 서로가 행복을 위하여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게 평화입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반도는 평화롭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나간다면 평화는 인간끼리만 평화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자연, 생태적인 조건과 우리 인간의 문명이 조화롭고 공존하는 그런 지혜를 찾아가는 것. 이게 평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전쟁도 방지해야 되는 것이지만 서로의 갈등과 혐오와 적대감을 줄이고 서로가 소통하면서 같은 행복을 추구하고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될 수 있는 문명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게 평화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팬데믹의 위기와 디지털의 어떤 그 위험성을 넘어서 우리 개인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전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 곧 평화입니다. 통일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통일은 지금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 하나 되는 것, 1945년 분단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목표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 그게 우리가 바라는 공동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 하나 되기가 통일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미 수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정주하고 국제결혼이 이루어지고 한국인들은 해외에 가서 활동하고 이미 글로벌해진 속에 한국이 들어와 있는 속에서 우리 민족끼리 우리 단군의 자손끼리 하나 되자라고 하는 혈통주의가 통일을 뒷받침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이 무장의 군사력과 우리의 어떤 그 자원으로 전 세계의 힘을 행사하는 강대국이 되자. 여러분, 이런 부국강병이 통일의 이유도 될 수 없습니다. 한반도가 그런 국가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결국 통일은 뭐냐? 통일도 평화의 조건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이 제도적인 그 절차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안녕을 유지하고 남북이 함께 공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서로가 서로 힘을 합쳐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연대가 가능한 조건, 그런 정치적인 상황,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꿈꾸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우리 사회에 통일을 왜 해야 되나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지난 10여 년 동안의 통일 이 조사를 쭉 해온 것을 모아서 보면 대단히 유의미한 변화가 보입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답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이유가 계속 증대해서 이제 그게 제1의 이유가 됐습니다. 뭘까요? 전쟁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제1의 이유로 등장했습니다. 나는 이 전쟁의 위협을 방지한다는 것에 담겨있는 의미를 조금 확대 해석하면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가 잠재적으로 겪을 수 있는 폭력, 어떤 불안, 또 어떤 이런 팬데믹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통일해야 된다. 그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나만의 안전으로서는 불충분하고 이 땅이, 이 공동체가 함께 연대하고 서로의 안전을 서로가 염려하는 상황으로 갈 때 개인의 행복도 개인의 안전도 지켜줄 수 있다는
이 지혜, 이 깨달음, 이게 팬데믹에서도 얻어지는 깨달음이고 디지털 상황에서도 깨달아지는 한 각성이라면 이게 평화이고 통일이고 하는 것의 그 원인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 현상을 나는 독일에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70년 이상 분단 상태로 오고 있지만 독일은 똑같은 시대에 분단되었는데 이미 통일된 지 30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였고 수많은 유태인을 학살한 나치즘의 어떤 그 유산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전 유럽과 세계로부터 불신과 어떤 그 이 제재의 대상이 되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평화 통일을 이루고 전 유럽과 함께 유럽의 평화와 통합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됐습니다. 독일의 경제는 더 활력 있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저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저걸 독일이 통일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단순한 판단입니다. 사실은 독일은 통일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오히려 통일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유럽의 평화를 강조했고 민주주의를 강조했고 개인의 인격과 인권을 강조했고 생태적인 가치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저런 것을 이루기 위한 꾸준한 노력,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자연과 하나 되고 그러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가는 속에서 통일이 이루어졌고 통일이 이루어지니까 다시 이 부분이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민주주의와 평화, 문화와 생태적인 지향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 같고 선순환을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는, 서로가 서로를 북돋우는 그런 조건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최장수 총리로 있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가는 메르켈 총리의 그 최후 연설이 굉장한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어떤 그 인간적이고 평화지향적인 그리고 민주적인 것이 사실은 평화의 힘이고 통일의 힘이고 거꾸로 우리가 통일과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우리의 안전과 인권과 우리의 삶의 어떤 그 행복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이다 하는 이 양자의 연관성, 이 히든 디멘전을 여러분들이 다 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통일평화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원을 만들고 10년 동안 원장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때 이 세브란스의 통일 그 연세대학교와도 많은 활동을 함께 하곤 했습니다. 그 연구원이 글을 하나 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연구원에 붙여놓을 글을 하나 써주면 좋겠다. 뭘 쓸까 하다가 내가 이런 글을 생각했습니다. 통일은 평화로 가는 길이고 평화는 통일이 피울 꽃이다.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본다면 여러분, 통일은 평화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안전을 지키고 행복을 키우는 길이고 우리가 오늘 통일과 평화를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꿈꾸는 안전과 안녕과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또 그것들이 꽃필 수 있는 그런 꽃밭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이 관심과 열정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이런 그 힘을 키우는데 큰 자산이 되어서 팬데믹의 위기도 극복하고 디지털이 주는 부정적인 조건들도 넘어서서 새로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힘이 되고 한반도가 더 평화롭고 궁극적으로 하나 되는 사회가 오는 그런 이 변화의 또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행사의 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